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죠. 2025년 9월 기준에서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 3천만 원이고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값 평균은 1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요, 이 18억이라는 숫자 최근에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닌가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저저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까지 늘리겠다. 많은 분들이 와, 이제 세금 좀 줄겠네 하고 단순하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더 궁금했습니다.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왜 하필 18억일까?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공제를 왜 하필 18억으로 늘리겠다고 했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18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와 세수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버리고 한강벨트를 잡는다. 세수는 지키면서도 중산층이 직접 체감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18억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는 작년부터 이어지는데 2024년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엄청 늘렸었죠.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낮추면 국세 수입 절대치가 감소되고 초부자들을 위한 절세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속세에 대해 18억까지 공제를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 이상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속세는 현실적인 부담이고, 만약 공제 한도가 18억으로 올라간다면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바로 체감이 되는 겁니다. 당장 지난 21대 대선 결과 같이 한번 보시면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는데 구별로는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곳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데 실제로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확실히 우세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은 어차피 얻기 힘든 표,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성동, 마포, 영등포, 동작,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은 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접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요새 20억, 많으면 30억까지도 가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공제를 18억까지 올려준다면 아파트 살 때 빌린 부채와 상속 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즉 한강벨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유권자들이 우리 집은 세금 폭탄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곧 표심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 정치적 타이밍까지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올해 말에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서 표결까지 마무리된다면 딱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우리가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이런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수와의 균형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재정 상황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세금을 크게 줄여버리면 나라 살림에 구멍이 생기겠죠. 그런데 상속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세수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3년 상속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8,282명,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약 6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부 구간별 세수 기여도입니다. 상속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 구간이었는데요. 신고 인원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지만 인당 평균 50억 8천만 원을 신고하면서 총 2조 2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속재산이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액 구간은 전체의 단 0.16%에 불과했지만 1인당 평균 310억 2천만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세수의 14.1%인 9천억을 부담했습니다. 반대로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은 어떨까요? 여기가 신고 인원 비중으로는 42.9%로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액은 10%에 채 되지 않는 9.16%에 불과했습니다. 정리하면 어차피 상속세는 이미 극히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이 세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10억에서 20억 구간의 다수 상속인은 세수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공제를 확대해도 세수에 큰 타격은 없으면서 중산층에게는 체감 혜택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 얘기를 하면 대부분 상속세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요즘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많은 자산가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물려줄 건데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일부를 미리 증여해서 절세 효과를 보자, 이게 이미 보편적인 방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는 상속세 공제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상속과 증여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게 증여고 사망해서 주는 게 상속인데요. 증여보다는
하지만은 상속에 의존하게 되면서 제도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아생전에 부를 증여하면 더 젊은 나이에 부를 받아서 사회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진짜 세제 개편 효과를 내려면 상속과 증여를 함께 놓고 공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그래도 미리 부를 증여할 수 있게요. 다만 이거는 좀 부모 자식 간의 증여의 경우에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속에만 집중된 제도가 아니라 일부는 증여해서 자식들이 이를 잘 활용하게 하고 일부는 상속을 통해 부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만 공제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체감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 전략의 불균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효과적인 개편이라면 두 제도를 나란히 조정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이 공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라는 현실적 과제가 있는데요. 재정 문제,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중산층도 챙기니까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디까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단순한 개편일까요? 아니면 숫자 뒤에 숨겨진 정치일까요? 세금을 줄이는 방향은 누구나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삼 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